이 유원장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미쳤어.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의 목숨값은 고작 이따위 종이 쪼가리였다. 변호사라는 자가 내민 유언장 위로 죽은 아들 민준이의 이름 석자가 서슬 퍼런 칼날처럼 박혀 있었다. 갓 장례를 마친 아들의 집, 모든 것이 아들의 숨결로 가득한 이 공간에 찬바람이 돌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돌처럼 굳어앉아 내 맞은편에 앉은 낯선 계집애를 노려보았다. 창백한 얼굴, 값싼 검은색 원피스,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시선을 내리깐 모습이 가증스러웠다. 유언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어머님. 고 김민준 씨는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일체의 재산을 이서연 씨에게 상속한다고. 변호사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이서연. 저 계집애의 이름이었다. 며칠 전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얼굴. 조문객들 사이에서 유독 처연한 표정으로 영정 사진만 바라보던 여자. 그저 아들의 회사 동료나 스쳐 지나간 인연 중 하나일 거라 여겼다. 그런데 지금 저 여자가 내 아들의 모든 것을 물려받겠다고 내 앞에 앉아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곁에 앉아있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사람이었다. 우리 민준이가 왜 무슨 이유로 당신 같은 사람한테 재산을 다 준단 말이보. 이건 사기야, 명백한 사기라고. 남편의 고함에도 여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저 입술만 희미하게 떨릴 뿐. 그 모습이 내 속을 더욱 뒤집어 놓았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발치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아들의 죽음으로 한번 무너졌던 세상이 이제는 산산조각 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내 아들 민준이. 그는 내 삶의 이유이자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다. 남편의 변변찮은 월급만으로는 아들기 한번 못 펴줄까봐 나 역시 교편을 잡고 악착같이 살았다. 그렇게 키운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의 최연소 부장이 되었고 이제 곧 좋은 집안의 처자와 혼사를 치르고 나면 내 인생의 과업은 끝나는 것이라 믿었다. 그랬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는 내 모든 계획과 희망을 한 줌의 재로 만들었다.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단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던 착한 아들. 늘 어머니 존경합니다. 라고 말해주던 내 아들. 그런 아들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을 줄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집어들었다. 아들의 필체가 맞았다. 종이 위에서 아들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가. 당장 내 아들 집에서 나가.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어머님, 법적 효력이. 변호사 양반도 마찬가지야. 어디서 이런 사기꾼하고 한패가 돼서 죽은 사람을 욕보여.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둬. 변호사 협회에 찔러서 아주 옷을 벗겨놓을 테니 그런 줄 알아. 내 악다구니의 변호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고 남편은 혈압이 오르는지 뒷목을 잡았다. 그런데도 저 계집애는 이서연이라는 저 여자는 여전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소동의 피해자인 것처럼. 민준 씨의 뜻입니다. 모기만 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자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뭔데 내 아들 이름을 함부로 불러. 이 꽃뱀 같은 년. 내 아들 등쳐먹은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할 줄 알아? 어림도 없지. 내가 내 정체를 다 밝혀서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까.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드는 나를 남편이 겨우 끌어안아 말렸다. 여보, 제발 진정해. 이러다 쓰러져. 남편의 절규에도 내 눈은 이서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여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그렁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들은 쫓겨나듯 집을 나갔다. 텅 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남편은 지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고 나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아들과 내 사진.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다시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민준아,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나쁜 놈아.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온몸을 핥히었다. 평생을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여자를 숨길 수가 있었니? 그것도 모자라 내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모든 걸 저 여자한테 넘겨. 도대체 왜? 그날부터 나는 전쟁을 준비했다. 유언 무효 소송을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사람을 붙여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뒤 내가 받아본 보고서의 내용은 기가 찼다. 이서연 만 30세. 부모 없음. 보육원 출신. 고등학교 졸업 후 식당 서빙, 공장 아르바이트 등 전전. 현재는 작은 꽃집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 내 예상이 맞았다. 근본도 없는 구아.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 내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작정하고 접근한 게 틀림없었다. 이런 여자에게 내 아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수치심이 밀려왔다. 내 아들은 똑똑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구석이 있었다. 분명 저 여우 같은 계집애가 그 점을 파고들었을 것이다. 이것 봐요.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작정한 사기꾼이라니까. 나는 보고서를 남편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다. 남편은 돋보기를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그래도 민준이가 사랑했던 여자일 수도 있잖아. 우리 아들 사람 보는 눈 없는 애 아니었어. 사랑? 저런 뿌리도 없는 애를 뭐가 예쁘다고 사랑을 해. 당신은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홀랑 넘어가서 평생 모은 재산 다 갖다 바친 게 사랑이야? 그래도 죽은 아들 뜻인데 우리가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시끄러워. 나는 남편의 말에 귀를 닫았다. 이성적인 판단 따위는 이미 불가능했다. 내 머릿속은 오직 저 계집애를 짓밟아 아들의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보고서에 적힌 꽃집 주소를 들고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남편도 없이 나 혼자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다. 꽃집은 동네 상가 구석에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을 열자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앞치마를 두른 이서연이 나를 보고 굳어버렸다. 내년이 일하는 곳이 여기구나. 꽃 파는 돈으로는 성에 안 차서 내 아들을 물었니? 내 도끼 서린 말에 꽃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렸다. 이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다른 직원에게 잠시 자리를 부탁하고 나를 가게 밖으로 이끌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야? 그 더러운 입에 우리 민준이 이름도 내 이름도 올리지 마. 나는 가방에서 조사 보고서를 꺼내 그녀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내 과거 내가 다 알아봤어. 보육원 출신에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감히 누굴 넘봐. 내가 내 아들한테 얼마나 간을 빼먹었으면 애가 유언장까지 써놓고 죽었겠니? 당장 소송 취하하고 깨끗하게 물러나. 그럼 내가 내 아들한테 뜯어먹은 돈,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는 안 할 테니. 마지막 경고였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지리라 믿었다. 하지만 여자의 대답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못합니다. 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단호함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계집애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게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구나. 좋아. 법정에서 보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보게 될 테니. 너 같은 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내 저주 섞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이서연은 갑자기 휘청이며 옆에 있던 벽을 짚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조용히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그 행동이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말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며 간신히 숨을 고르듯 말했다. 이 뱃속에 민준 씨 아이가 있어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내 귀에는 오직 쿵, 쿵, 쿵 미친 듯이 울리는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아이. 내 아들의 아이. 나의 손주. 그 여자의 뱃속에 내 손주가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었다.
귓속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리고 눈앞의 세상은 초점을 잃고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이서연이라는 저 계집애의 입술이 달싹이는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오직 민준 씨 아이라는 말만이 독처럼 내 온몸에 퍼져나갈 뿐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여자의 팔뚝을 귀신처럼 붙들고 있었다. 내 소나기 힘이 얼마나 샜는지 여자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거짓말. 내년이 돈에 눈이 멀어 꾸며낸 수작이겠지. 감히 어디다 대고 내 아들을 팔아먹어. 정말입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여자는 힘겹게 대답하며 내 손을 뿌리치지도 못했다. 그 무기력한 모습에 되려 화가 치밀었다. 저 연약한 척하는 얼굴 뒤에 얼마나 음흉한 꿍꿍이가 숨어 있을까.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병원. 내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내줄 그곳으로 가주마. 따라와. 나는 여자의 팔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내 차에 구겨 넣었다. 그리고는 평생 아들 녀석이 감기라도 걸릴 때면 찾던 강남에서 제일 용하다는 산부인과로 향했다. 그곳 원장은 나와 막역한 사이였다. 거짓말 따위는 통할 리 없었다. 차 안에서 여자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다. 간간히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이 신경을 긁었지만 애써 무시했다. 병원에 도착해 원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내 여자를 진료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1분 1초가 억겁처럼 느껴졌다. 만약, 아주 만약에 저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들의 핏줄. 그토록 바라던 내 손주. 하지만 저런 천박한 계집애의 뱃속에서 자라야 한다니.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 인정해서는 안 됐다. 한참 뒤 원장이 복잡한 얼굴로 나를 불렀다. 축하드려야 할지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박 선생님. 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임신 16주 4개월 맞습니다. 아이는 아주 건강하고요. 원장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검고 흰 덩어리 속에 작은 생명이 웅크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머리도 팔다리도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아주 작고 빠르게 무언가가 깜빡이고 있었다.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원장의 물음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사진 속의 작은 전멸을 바라볼 뿐이었다. 내 아들의 심장은 멎었는데 그 아이의 심장은 저렇게 힘차게 뛰고 있었다. 현실감이 없었다. 이것은 꿈이어야만 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이서연은 옆자리에서 초음파 사진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었다. 아까의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맞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던 남편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이게 정말 우리 민준이 아이란 말인가? 그런가 봐. 의사가 그렇다네. 내 메마른 대답에 남편은 사진을 든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하늘이 우리 민준이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구나. 아이고, 민준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남편을 보니 억눌렀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뭐가 잘났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저 여자가 우리 민준이를 어떻게 홀렸는지, 저 뱃속에 애가 정말 우리 핏줄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가려내야 할 판에. 여보, 당신은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의사가 맞다잖소. 저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고 저 뱃속의 아이가 우리 손주라고. 며느리라는 말에 나는 기어이 폭발하고 말았다. 며느리? 저런 근본도 없는 고아를 내가 며느리로 들릴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저 아이는 낳기만 하면 내가 데려다 키울 거야. 저 여자한테는 위자료나 두둑이 챙겨주고 연을 끊으면 그만이야. 내 고함에 남편도 문간에 서 있던 이서연도 핏기 없는 얼굴로 굳어버렸다. 그래, 그것이 최선이었다. 내 손주는 내가 거두어야 마땅하다. 저런 어미 밑에서 자라게 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상대였다. 아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나는 경멸의 시선을 그녀에게 던졌다. 내가 뭘로? 꽃 팔아서 번 푼돈으로? 내 손주를 너처럼 비참하게 키울 셈이야? 민준 씨가 남겨준 걸로 키울 겁니다. 그래서 유언을 포기할 수 없어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이 아이를 지키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재산도 아이도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저 독한 의지. 나는 치가 떨렸다. 결국 유언 무효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소송이 길어지면 저 여자가 받을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뱃속 아이에게 갈 터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변호사를 만나면서도 틈틈이 이서연이 사는 곳을 찾아갔다. 꽃집과 그녀가 사는 낡은 빌라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제대로 먹기는 하는지 무리해서 일을 하지는 않는지 불안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다. 내 행동이 모순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이서연에 대한 감시이자 내 손주에 대한 염려였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며칠째 꽃집에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해 그녀의 빌라를 찾아갔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경비실의 사정사정에 예비 열쇠를 얻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이서연이 좁은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그녀의 다리 사이로 섬뜩한 붉은 피가 번져 있었다. 아가.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머릿속의 모든 계산과 증오가 날아가고 오직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녀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정신 차려, 제발 얘야, 정신 좀 차려봐. 그 계집애가 아닌 얘야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것을 나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다. 응급실 앞은 지옥이었다. 수술실 표시등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나는 평생 하지 않던 기도까지 했다. 제발 제발 내 아들의 마지막 셔터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내 아이만은 지켜달라고. 몇 시간이 흐른 뒤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산모와 아이 둘 다 무사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기였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나를 남편이 부축했다. 병실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이서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니 온갖 감정이 뒤엉켜 심장이 아파왔다. 내가 저 여자를 죽일 뻔했다. 내 증오와 압박이 내 손주를 위협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저의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겠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것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다. 오직 내 핏줄을 내 눈앞에 두고 지키기 위한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었다. 다음 날 퇴원 수속을 밟는 이서연에게 나는 통보하듯 말했다. 짐 싸. 우리 집으로 들어와. 나을 때까지. 이서연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몸뚱이가 걱정돼서가 아니야. 내 손주 잘못될까봐 그러는 거니까 착각하지 마. 넌 그저 내 손주를 품고 있는 그릇일 뿐이야. 내 역할은 딱 거기까지다. 나는 일부러 더 모진 말을 내뱉었다. 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스스로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었다. 이서연은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되었다. 이서연은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아들의 집, 아니 이제는 나의 집이 되어버린 그곳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녀에게 아들이 쓰던 방의 옆 가장 작은 방을 내주었다. 그리고 첫날부터 규칙을 정했다. 아침 7식 이상 10시 취침. 하루 세 끼는 내가 주는 대로 국말 없이 먹을 것. 인스턴트, 밀가루, 짠 음식 절대 금지. 외출은 내 허락 없인 안 되고 하루에 30분씩 꼭 햇볕 쬐면서 걷기 운동할 것.
그것은 함께 사는 가족의 규칙이 아니라 사육의 규칙에 가까웠다. 이서연은 내 모든 지시에 묵묵히 따랐다. 그녀가 순순히 따를수록 내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저 순종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나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저 내 손주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며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건 이런 기분일까? 이서연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공기는 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나는 약속대로 그녀를 사육하듯 돌봤다. 태아에게 좋다는 온갖 음식들을 해다 바쳤고 영양제를 시간 맞춰 입에 넣어줬으며 매일 오후 2시면 공원으로 끌고 나가 억지로 걷게 했다. 그 모든 행동에는 어미로서의 다정함 대신 감시자의 냉정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 애는 내 모든 통제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짜디짠 멸치볶음 대신 심심한 콩자반을, 얼큰한 김치찌개 대신 맑은 묵국을 군말 없이 삼켰다. 내가 노려보면 고개를 숙였고 내가 말을 걸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순종적인 태도가 때로는 나를 안심시켰지만 대부분은 알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다. 마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으니 내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고 온몸으로 시위하는 것 같았다. 어른이 밥을 먹는데 어딜 그렇게 깨작거려? 뱃속의 애는 생각 안 해? 너 하나 먹자고 차린 밥상이 아니야. 죄송해요. 죄송하면 숟가락을 들어. 내 입만 맞추자고 내 손주 굶길 일 있어? 내 가시 돋친 말에 이서연은 꾸역꾸역 밥을 목으로 넘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안쓰러운 듯 입을 열었다. 여보, 그만 좀 하구려. 체하겠소. 애써주는 건 고마운데 당신 말 한마디에 밥이 모래알이 되겠어. 당신은 빠져요. 이게 다 누굴 위한 건데. 저 애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몸 관리 잘해야 우리 민준이 닮은 똘똘한 녀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 고함에 식탁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이서연은 끝내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내 심장을 때렸다. 그래, 저렇게 제멋대로인 계집애였다. 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굴다가도 돌아서면 저렇게 나를 세우는. 나는 남편의 원망 섞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차게 식은 밥을 입에 넣었다. 밥알이 돌멩이처럼 껄끄러웠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이서연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불러왔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내 손주를 품은 그릇 이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녀의 방문 앞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혹시 아픈 건 아닌지 끙끙 앓는 소리라도 들리지 않을까? 그런 내 자신이 한심하고 모순되게 느껴져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 계절이 바뀌어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들 민준이의 방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아들이 떠난 후 그 방은 시간이 멈춘 섬처럼 그대로 놓여 있었다. 문을 열 때마다 울컥 치미는 슬픔에 차마 손뗄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언제까지고 죽은 아들의 그림자에 갇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상, 가지런히 꽂힌 책들, 벽에 걸린 양복. 모든 것이 아들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마른 수건으로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닦았다. 나와 남편 그리고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들의 미소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한참을 그렇게 울며 아들의 옷가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계절이 지난 옷들을 상자에 담고 넥타이를 하나하나 접었다. 그러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자물쇠도 없이 그냥 뚜껑만 닫혀있는 상자였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상자 안에는 민준이의 것 같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아기자기한 손편지들, 빛바랜 영화표 2장, 그리고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아들의 얼굴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는 민준이.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이서연이 있었다. 꽃집 앞치마를 두른 채 민준이의 볼에 밀가루를 묻히며 장난치는 사진,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는 사진,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같은 책을 읽는 사진. 그들의 배경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내가 아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고급 레스토랑이나 근사한 호텔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진 속 민준이는 내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순간보다도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다. 내가 만들어준 대기업 부장 김민준이라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그저 사랑에 빠진 한 남자 민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상자 맨 밑에 깔려있던 낡은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다. 민준이의 필체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의 첫 장을 넘겼다. 오늘 내 세상에 꽃이 피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웃을 때마다 온 세상이 환해지는 사람. 비에 젖은 나에게 우산 대신 따뜻한 커피를 건네준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어머니께 서연 씨 이야기를 꺼내려다 몇 번이나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는 내게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주셨다. 최고의 학군, 최고의 과외, 최고의 직장까지. 그 세상에 서연 씨가 설 자리는 없다는 걸 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나를 지켜주지만 동시에 가두기도 한다. 서연 씨는 그 성벽 앞에서 상처 입고 부서져 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비겁하게도 두 사람을 서로에게서 지켜내기로 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막혀왔다. 아들의 고뇌와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두려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내 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힘들어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정해놓은 길을 잘 따라오는 것만이 아들의 행복이라 믿었다. 그 오만함이 아들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을까. 마지막 장에 가까워졌을 때 나는 결정적인 구절을 발견했다. 서연이의 뱃속에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아버지,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될 테니까.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분명 노발대발하시겠지만 결국 손주의 얼굴을 보시면 마음을 여실 분이라는 걸 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으니까. 무섭도록 강하고 또 그만큼 깊다. 하지만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것.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모든 것을 서연과 아이에게 남긴다. 이것은 어머니를 향한 배신이 아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믿기에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다. 어머니는 당신의 핏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테니까. 내 유산은 세상에 홀로 남겨질 두 사람을 묶어줄 마지막 동아줄이자 그들을 지켜달라는 나의 간절한 부탁이다. 다이어리가 손에서 떨어졌다. 유언장은 나를 향한 배신이나 저주가 아니었다. 아들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믿음이자 부탁이었다. 내 아들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이서연을 증오해도 뱃속의 핏줄 때문에 결국 그녀를 내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세상에서 가장 모진 방법으로 나에게 제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부탁한 것이었다. 흐으크어엉.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민준이를 부르고 또 불렀다. 미안하다는 말이 뒤늦게 터져나왔다. 아들의 깊은 속내도 모르고 저 어린 것을 얼마나 미워하고 닥달했던가. 배신감에 눈이 멀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진심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다. 나는 아들을 2번 죽인 죄인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이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틈에 서 있었다. 내 손에 들린 다이어리와 사진들을 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그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일까. 이서연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민준 씨 옆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다. 내 욕심과 오만이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거야. 차마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다.
평생 굽히지 않았던 자존심이 마지막 발악처럼 나를 붙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나는 더 이상 이서연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남편을 통해 슬쩍 물어보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매콤한 낙지볶음을 만들어 뱃속에도 가끔은 이런 게 당길 수 있다더라며 퉁명스럽게 내밀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과일을 말없이 깎아 방 앞에 가져다 두었다. 이서연 역시 나의 변화를 느낀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았다. 저녁이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함께 드라마를 보기도 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의 종류가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침묵이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경계심이었다면 이제는 차마 꺼내지 못하는 말들을 품은 채 서로를 배려하는 무거운 침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였다. 극중 주인공이 어머니와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자 이서연이 불쑥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어머니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했어요. 자기가 끓이면 절대 그 맛이 안 난다면서 어머닌 마법사 같다고 했어요. 나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그놈은 어릴 때부터 편식이 심해서 내가 꿰내느라 별짓을 다 했지. 사진도 자주 봤어요. 앨범에 있는 어머님 젊었을 적 사진이요. 정말 미인이셨다고 자기는 어머니 닮아서 잘생긴 거라고 늘 자랑했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죽은 민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슬프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각자가 간직한 김민준의 조각들을 꺼내어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맞춰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민준이를, 그녀는 내가 키워낸 아들 민준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증오로 가득 찼던 내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겨울이 깊어지고 이서연의 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남산만해졌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집안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감돌았다. 나는 아기용품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다. 손싸개, 베넷저고리, 앙증맞은 양말들.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한참을 만지작거리다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예정일을 이틀 앞둔 새벽이었다. 어머니 하는 다급한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헐레벌떡 이서연의 방으로 달려가니 그녀가 배를 움켜쥔 채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이불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숨 크게 쉬어.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치고 있었다. 수십 년 전 민준이를 낳을 때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당황한 남편에게 119를 부르라 소리치고 미리 싸두었던 출산 가방을 챙겼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머릿속은 하얘졌지만 몸은 어미의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진통으로 신음하는 이서연의 손을 내가 꽉 잡고 있었다. 차가운 그녀의 손이 땀으로 축축했다. 서연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거의 다 왔어. 내 입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다정하게 불려나왔다. 그 순간 이서연이 고통 속에서도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이었다. 어머님, 민준 씨가 왜 저한테 유언장을 남겼는지 아세요?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힘아껴. 그 사람이 어머니를 믿어서 그랬어요. 돈으로라도 끈을 만들어 놔야 어머님이 저라니. 이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게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어머니께 상처가 될까봐 제가 다 망쳤어요. 이서연의 말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팠다. 아들의 다이어리에서 읽었던 그 진심이 이제 그녀의 입을 통해 생생한 고백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아들은 나를 믿었다. 내 지독한 핏줄 사랑을 믿고 제 목숨값을 마지막 동아줄로 던져놓고 떠났다. 나는 그 깊은 뜻도 모르고 어리석은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해. 눈물이 복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아들을 잃은 어미와 남자를 잃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 순간 우리는 한 아이의 탄생을 앞두고 죽은 이가 남긴 사랑 앞에서 비로소 하나가 된 두 여자일 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서연은 분만실로 옮겨졌다. 남편과 나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르고 마침내 문이 열리며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와악 마이너스. 와악 마이너스. 그것은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소리였다. 멈춰버렸던 내 삶의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잠시 후 간호사가 하얀 속삭이에 쌓인 작은 생명을 내게 안겨주었다. 아들이에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아빠를 꼭 빼닮았네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다. 꼬물거리는 작은 얼굴, 꼭 감은 눈, 짙은 머리숱까지 아이는 거짓말처럼 민준이의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였다. 아들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뺨 위로 툭툭 떨어졌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지친 얼굴로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이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내 평생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으며 말했다. 고생했다, 아가. 그리고 고맙다. 우리 민준이 지켜줘서. 내 말에 이서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나긴 오해와 증오의 강을 건너 비로소 서로에게 닿은 두 여자의 뜨거운 용서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 나의 손주가 우리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마침내 따뜻한 봄을 가져온 것이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추고 오직 내 아들 민준이를 처음 안았던 그날의 감각만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작고 따뜻한 온기, 보드라운 살결에서 풍겨오는 분유 냄새 섞인 젖비린내, 그리고 내 손가락을 꼭 쥐는 가냘프지만 힘있는 소나귀. 모든 것이 기적처럼 똑같았다. 죽은 아들이 먼 길을 돌아 다시 내게로 온 것이라,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아이를 감싼 속사계를 적셨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생명의 물줄기였고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주한 한 줄기 빛이었다. 나는 아이를 안은 채 탈진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서연에게 다가갔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하얀 이마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나는 그녀의 침대맡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우리가 함께 있는 공간에 낯설지만 경이로운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 찼다. 그 소리는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얼음장 같던 증오와 오해의 벽을 부수고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를 채워넣고 있었다. 아기 보여주세요. 이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말없이 아이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다. 제 어미의 품을 알아본 것일까? 아이는 칭얼거림을 멈추고 이서연의 가슴에 작은 얼굴을 부볐다. 그 모습을 보는 이서연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제 아이를 처음 품에 안은 어미의 경이로움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남자가 곁에 없다는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 눈물을 보니 내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저 어린 것이 혼자 감당해야 했을 외로움과 두려움의 무게가 그제야 어렴풋이 느껴졌다. 이름은 생각해둔 거 있니?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내 물음에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아이의 작은 뺨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건우. 김건우요. 민준 씨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미리 지어준 이름이에요. 세상의 어떤 비바람도 굳건하게 이겨내는 아이가 되라고. 건우. 입안에서 그 이름을 몇 번 굴려보았다. 민준이가 제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이름. 그 이름 속에는 아들의 간절한 바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다. 우리 건우 아비가 지어준 이름처럼 씩씩하게 잘 커야지. 우리 건우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그 순간 이서연의 눈이 커다래졌고 이내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사이에 엉겨붙어 있던 질기고 아픈 감정의 실타래가 건우라는 이름 앞에서 비로소 부드럽게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이서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며칠 동안 나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갓 태어난 손주와 산모의 뒷바라지에 온 신경을 쏟았다. 평생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기억이 없었다. 교사 시절에도 학생들에게 엄격하기만 했지 살가운 정 한 번 제대로 준 적 없었다. 그런 내가 이서연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붓기를 빼는데 좋다는 호박즙을 사다 날랐다. 처음에는 내 행동 하나하나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가 할게요, 어머님. 하던 이서연도 며칠이 지나자 내가 내미는 것을 조용히 받아먹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런 내 모습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가끔씩 갓난아이 옷가지나 기저귀 같은 것을 사들고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아이를 안아보고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져서는 민준이 어릴 때랑 아주 판박이야, 판박이. 하는 말만 반복했다. 우리 세 사람은 죽은 아들을 꼭 닮은 작은 생명 앞에서 서툴지만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용서나 화해는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 나는 내 차 뒷좌석에 신생아용 카시트를 단단히 고정시켰다. 이서연이 건우를 조심스럽게 카시트에 앉히는 것을 도우며 문득 몇 달 전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이 병원으로 데려왔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의 나는 분노와 증오로 눈이 먼 짐승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품에 안은 어미와 그 어미를 지켜보는 할미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낯선 듯 익숙한 풍경이 우리를 맞았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남편이 미리 사다 놓은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고 집 안 곳곳에는 아기 특유의 분유 냄새와 포근한 섬유유연제 향이 감돌았다. 민준이가 떠난 후 오직 적막과 슬픔만이 가득했던 이 집에 새로운 생명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건우는 2~3시간 간격으로 어김없이 울어댔다.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가 젖었다고 울고 아무 이유 없이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다. 그때마다 이서연이 먼저 벌떡 일어나 아이에게 달려갔지만 초보 엄마가 밤새 우는 아이를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우다시피 한 이서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다. 찢어질 듯한 건우의 울음소리에 잠이 깬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갔다가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를 안은 채 함께 울고 있는 이서연을 발견했다. 왜 그래, 왜 안 자는 거야? 아가 엄마가 뭘 잘못한 거야, 흑. 아이를 달래다 지쳐 결국 서러움이 터져버린 모습이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리 줘봐. 너는 들어가서 좀 쉬어. 이러다 너까지 쓰러지겠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어서 들어가. 이건 명령이야. 나는 거의 반강제로 그녀에게서 아이를 넘겨받았다.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갔다. 내 품에 안긴 건우는 여전히 서럽게 울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천천히 서성였다.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 할미가 여기 있잖아.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울어. 수십 년 만에 불러보는 자장가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나는 쉬지 않고 등을 토닥이며 아이를 달랬다. 민준이를 키울 때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귓가에 조용히 속삭여 주었다. 한참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차츰 잦아들더니 이내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로 바뀌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이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으리라. 날이 밝아오자 잠시 눈을 붙였던 이서연이 방에서 나왔다. 내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자고 있는 건우와 그런 아이를 지켜보다 소파에서 잠이 든 나를 보더니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작은 온기에 잠이 깬 나는 멋쩍은 마음에 헛기침을 하며 아이를 그녀에게 건넸다. 배고플 시간 다 됐네. 어서 전 물려.
그날 이후 우리는 암묵적인 규칙을 만들었다. 낮에는 이서연이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내가 교대로 아이를 돌보았다. 우리는 서툰 초보 엄마와 모든 것이 가물가물한 늙은 할머니로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김건우 육아 공동체가 되어갔다. 이서연은 인터넷과 책에서 얻은 새로운 육아 지식을 내게 알려주었고 나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그녀에게 전수했다. 물론 사사건건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었다. 어머님, 요즘엔 애들 그렇게 꽁꽁 싸매서 키우지 않는데요. 태어올라요. 뭘 안다고 그래? 옛날엔 다 이렇게 키웠어. 애들은 등이 따뜻해야 잠도 잘 자는 법이야. 그래도 책에 보면 책이 애 키워주니? 내가 너보다 인생을 몇십 년은 더 살았어. 예전 같았으면 언성을 높이고 말았을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돌아서서 슬그머니 아이의 속사계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이서연 역시 내 고집을 정면으로 꺾으려 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머님. 하고 부드럽게 물러설 줄 알았다. 우리는 여전히 삐걱거렸지만 건우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 서로에게 맞춰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건우의 100일이 가까워져 오던 어느 날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유언 무효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서연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열어봐. 이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는 소송 취하서와 함께 새로운 서류 몇 장이 나왔다. 민준이가 남긴 아파트랑 예금 전부 다 내 앞으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그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더구나. 그래서 일단 아파트는 건우랑 내가 평생 살 수 있도록 하는 신탁 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예금은 건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 넣어두었고 내가 그의 성인 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관리하면 돼. 내 말에 이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서류를 밀어내며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이래서 건우 키울 수 있어요. 이 돈은 어머님, 아버님이 받으셔야죠. 민준 씨 목숨값인데. 누가 이걸 너한테 준댔니? 내 손주한테 주는 거야. 내 아들 민준이가 제 아들 편히 살라고 남겨준 걸 내가 왜 가로채니? 그리고 이건 민준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너랑 건우 잘 지켜달라는.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건우 잘 키우는 데만 신경 써. 그게 내가 할 일이고 또 내가 바라는 일이다. 알겠니, 아가? 아가라는 내 말에 이서연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이처럼 소리내어 우는 그녀를 나는 말없이 다가가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울음 속에는 그동안 겪었던 온갖 서름과 불안,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용서받고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왼수 같은 여자와 시어머니라는 질긴 악연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겨울날 우리는 조촐하게 건우의 백일상을 차렸다. 하얀 백설기, 수수팥떡, 그리고 소박한 과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집안은 온종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남편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나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건우를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 어쩔 줄을 몰랐다. 이서연은 그런 우리를 보며 수줍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100일 잔치가 끝나고 잠든 건우를 방에 눕히고 나왔을 때 나는 이서연이 민준이의 방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그 방은 이제 건우의 방이 되어 아기자기한 용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방 한쪽 벽에는 여전히 민준이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내가 걸어둔 민준이의 독사진 옆으로 얼마 전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민준이와 그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그놈 얼굴 봐도 화가 나는 대신 그냥 짠하다. 내 말에 이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녀의 옆에 서서 사진 속의 아들 얼굴을 바라보았다. 살아있을 때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걸 한 번이라도 더 봐줄걸.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아들 녀석 숨통을 그렇게 조르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너를 만났을 때 저놈이 얼마나 행복했을지 이제는 알 것 같아. 내 잘못 아니야.
민준이가 널 만난 건 내 아들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을 게다. 그러니까 더는 죄책감 갖지 마라. 나는 손을 뻗어 처음으로 이서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너도 내 딸이고 건우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셋이서, 아니 하늘에 있는 민준이랑 아버님까지 다섯이서 앞으로 잘 살아보자. 어때? 내 물음에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다. 그 눈은 지난 여름의 아픔과 상처를 모두 하얗게 덮어주는 듯 했다. 내 아들은 죽었다.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아마 내 심장이 멎는 날까지 가슴 한쪽에 시퍼런 멍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아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대신 내 편협하고 이기적인 세상에 이서연과 김건우라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떠났다. 혈연으로만 묶인 관계가 가족의 전부라 믿었던 나에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책임감으로 함께하는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을 선물해 주었다. 거실에서 남편이 건우를 안고 부르는 낮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부엌에서는 이서연이 저녁을 준비하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평범하고 따뜻한 소리들이 이제는 내 삶의 새로운 배경음악이 되었다. 나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남겨준 이 소중한 선물, 엄마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잘 지켜낼게. 그러니 너도 이제 그곳에서 편히 쉬렴. 내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그것은 감사와 다짐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었으므로. 저만치 우리 집 식탁의 따뜻한 저녁 불빛이 환하게 켜지고 있었다. 미워하고 증오했던 관계가 사랑과 용서로 변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 가슴 한켠에 어떤 감정이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